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네요. 1,400원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거라고 하고요. 어떤 상황인지 국내에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실 분을 또 모셨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게 환율이 막 오르니까 저는 또 IMF 세대라서요. IMF 구제금융 때 생각이 나요. 막 환율 오르면서 나라 망한다 그랬던 생각이 나요.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 심각하죠. 환율이 1,400원까지 간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웬만하면 다 돈 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팔고 떠나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걸 보면 결국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조금 지금은 무서워하는 거죠.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히 그 네타냐후가 네네네.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네. 그런 공포가 금융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있고 또 이렇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그때와 같은 또 경기 악화를 유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전쟁에 대한 공포가 지금 환율 변동의 가장 큰 원인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제가 준비해온 차트는 우리나라 환율하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하고 그리고 미국 달러 가치 DXY라는 게 저게 달러 가치를 뜻하는데요. 저 파란 선입니다. 파란 선. 예, 파란 선이 달러 가치 그리고 빨간 선이 우리나라 환율인데 이제 오늘 장까지 포함하면 저기 1,400원 넘었겠죠. 아무튼 빨간 선이 저렇게 급등하는 걸 보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미국 달러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다. 일단 1,250원에서 1,400원을 움직이니까 우리는 거의 한 20% 가까이 움직이잖아요. 20%는 안 되겠군요. 15% 움직이는데 미국 달러는 8% 움직이는 거죠. 즉 우리나라 통화의 특성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냐? 방향성은 미국이 잡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달러가 조금만 강세로 가면 환율이 튀어오르는 한마디로 말해서 소규모 개방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이 다 개방된 그래서 외국인들에 의해서 금융시장이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나라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내부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오르는 게 아니라 미국 달러가 강세를 가니까 와 달러 사자라고 전부 우리 시장에서 다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약세라기보다는 달러 강세다. 그런데 이제 달러 강세가 출현할 때 우리 원은 더 약세다. 다른 선진국보다 더 약세다. 다른 선진국보다 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원화 가치가?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엔도 오늘 154엔 갔잖아요. 그런 거 보면 거기도 지금 한 20년 만에 최고치일 텐데 환율이 이제 그렇게까지 움직이게 되는 이유는 결국 달러 강세인 거고 그 이제 달러 강세의 반대편에 있는 취약한 통화가 한국원, 뭐 일본엔 이런 통화인 거죠. 우리나라의 취약성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수출 비중이 너무 커요. 예, 우리나라 경제 이제 최대의 문제가 이제 바로 우리 내수 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표됐던 그 정부의 가계대출 통량 이런 통계 보면 2달 연속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대출의 절대액이 마이너스예요. 이거 뭘 의미하냐면 경제 규모가 우리가 한 2,000조 되고 가계부채도 한 2,000조 되는 나라인데 절대적인 그 금액 대출 잔액이 한 4조씩 5조씩 준다라는 건 엄청나게 강력한 디레버리징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건 좋은 일인데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연쇄적인 부실화로 가는 게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내수는 굉장히 만성적인 좀 빈혈 상태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좀 잘 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연말에 작년 연말에 환율 1,200원대도 가고 그러는 건데 아이고 지금 중동에서 전쟁 나서 유가 오르고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해주면 이제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제일 먼저 팔겠죠. 왜냐하면 저 나라는 수출 비중이 너무 크니까 수출 경기 조금만 나빠지는 순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팔 테니까 난 여기서 늦으면 안 돼. 일단 외국인들 우리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팔 때 나도 가세해야 돼. 그렇게 돼버린 거죠. 좀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너무 커서 경제 불균형이 있으니까 어떤 위험이 왔을 때 무너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포착해서 먼저 팔고 나간다. 그렇죠. 뭐 무너진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한 방향으로 쏠린다. 한 방향으로 쏠린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저가 매수 이런 게 잘 없는. 그러니까 이 환율 1,400원 레벨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환율 100원 오를 때 삼성전자 순이익이 한 8조 정도 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환율 오를 때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팔고 있잖아요. 왜 이러냐? 답이 다 나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사면 되지. 일단 내가 이거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가 발생할 환차손, 환율의 평가 손실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펀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일단 피하고 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즉 소나기는 피하고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투자자가 한국에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아주 옛날에 잠깐 경험이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잠깐 월가에서 금융권에 분석하는 일 할 때 기억을 해보니까 그때 이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문의하는 건 항상 환율이었어요. 제가 또 한국물 쪽을 하니까 맞습니다. 이거 환율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북한하고 관계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전쟁 나는 거나 아니 이런 거를 주로 막 물어보더라고요. 실적은 나중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주가나 이런 것들은 또 내가 보면 약간 후행성이. 네네네. 왜냐하면 실적 이런 거가 좋아질 거라는 건 다 알면서도 잘 반영 안 하다가 뒤늦게 반영하는 수도 있고. 근데 보면 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환시장은 이 단일한 상품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전부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상품이니까 이 환율이 오른다. 일단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고 있다. 그럼 나도 여기 동참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시장에 존재하는 거고 이걸 저희들은 이제 금융학계에서는 허딩, 그 양떼 행동이라고. 네네네.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다 뛴다면서요. 겁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마처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좀 겁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양떼 행동 말씀하시니까 좀 겁이 저도 갑자기 드는 게 1,400원 넘어서 더 휙 가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작년에 1,450원까지도 장중에 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위에 환율 레벨을 설정하는 건 의미가 없죠.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게 의미가 없는 나라입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환율의 상승 원인이 또 국제 유가 때문이잖아요. 지금 저항선이 없는 상태라는 저 표현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 외환시장에 좀 오래 몸담은 기자분 있으신 것 같은 카피라이트인데요. 저희들끼리 흔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1,300원 레벨, 1,400원 레벨, 그리고 100원씩이니까 중요한 단위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하는데 외국인들이 그걸 알 거냐고 우리가 물으면 모를걸요, 거기는. 그냥 지금 달러가 약세냐 강세냐만 보지 한국 원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해왔던 차트 하나만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 우리나라 무역 수지를 보여주는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국제 수지 통계를 제가 캡처해온 차트인데요. 한번 뭐 찾아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거는 이제 국제 유가랑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데 저 국제 유가가 저게 파란 선이 국제 유가인데 왼쪽 축인데 지금 오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전쟁 공포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달러를 다 선호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 그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가가 이제 비상이 되는 이유가 저거죠. 자, 이제 우리의 문제가 이겁니다. 자, 그림 보시면 되게 차트가 좋은 차트인데요. 일단 최근 월별을 보시면 빨간 막대가 상품 수지인데 어마어마한 흑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잘 돼서. 네네. 반대로 이제 서비스 수지는 적자인데 저건 여행 때문에. 한국 사람들 일본 엄청 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무역 수지가 어마어마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경상 수지도 거의 뭐 한 달에 한 60억 불씩 흑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다 팔고 나가더라도 한국이 외환 보유고 고관리면서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흑자를 기록하고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이 넘는 나라가 망하고 싶어도 망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왜 파냐라고 물으면 투자자들이 한테 이제 저희가 이런 거 저도 국민연금 다니면서 물어봤거든요. 아니 우리 한국이 망한다고 생각하고 파냐 이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일단 팔아놔야 한국 싸질 때 또 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장기 투자자도 일부 있겠지만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좀 반찬, 부식 저 근처에 있는 이제 우리 메인 디쉬를 이렇게 차려놓으면 상의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있는 반찬이거든요. 그래서 괜히 저런 데 투자했다가 예를 들어서 이대리 왜 여기 한국이 투자해서 이렇게 손실이 났어? 죄송합니다. 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이라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금융시장에서 아주 영향력 있고 한국을 쳐다보고 있는 워처들이 엄청 많은 시장이 아닌
그러니까 경제력으로는 세계 10위권인데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이나 이런 시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만 한 종목만 파는 펀드 매니저들이 대부분이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 좀 비애가 느껴지네요. 좀. 97년 외환위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소장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97년 외환위기 이전에 1988년부터 시작됐던 10년에 걸치는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84년부터 했던 15년 정도에 걸쳤던 코리아 펀드 그리고 코리아 아시아 펀드의 그 명성이 있어서 한국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나라고 믿을 만한 나라다라는 신뢰가 미국에서는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97년 망하고 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를 투자하던 그 수많은 노장 투자자들이 많이 잘렸어요. 그때 저도 뭐 월가에 가서 세미나 하는데 백전 노장, 좀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펀드 매니저가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가 와서 한국 곧 회복된다 믿어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 때문에 나의 커리어는 끝장이 났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봐야 내가 무슨 소용이 있냐. 네. 좀 화풀이하러 오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평가를 달러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5분의 1 토막 나고 환율이 2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8분의 1 토막 났죠. 그러네요. 예, 1000포인트가 200포인트 달러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그분의 커리어는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 쌓아왔던 커리어는 그냥 자기 커리어를 당신들 때문에 망쳤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분노를 그대로 맞아야 되는 저는 무슨 죄입니까만은 일단 뭐 마케팅 하러 갔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러고 대신 한국은 다른 아시아의 특히 남쪽에 있는 그때 당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와 달리 한국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일어날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베팅하신다면 손실을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그때 우리나라에 하나의 일종의 낙인이 찍혔죠. 저희들이 이제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낙인이라는 게 어떤 농장에서 크고 있는 말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인두로 지지는 걸 뜻합니다. 보통 목에 하죠.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한국 원화는 여기에 이렇게 인두가 찢어져 있습니다. 한번 26년 전, 27년 전에 망했던 나라라고. 그리고 그때 10분의 1 토막 난 나라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게 이렇게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 되고 현대자동차가 팔리고 그래도 그게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늘긴 늘었는데 그 모든 평가를 엎을 만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한 세대 조금만 지나면 3년만 지나면 이제 30년이 지나니까. 그러게요. 다 이렇게 은퇴하시고 펀드 매니저분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또 그런 날이 되면 우리가 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되면 이런 흐름이 조금 바뀌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일단 제가 현역으로 있는 이 30년 동안의 흐름을 해서 보면 우리는 약세통화다. 그리고 위험 자산이다. 요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허딩 이펙트가 좀 심해지면은 예컨대 그러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상황이 오고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우리 IMF 정부가 개입하면 외환 보유고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고정환율이니까 그때 이제 880원 그걸 막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아침에 고시환율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한 탓에 망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고시환율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내버려둬도 되고 이건 좀 과하다 싶을 때 개입해도 되고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해도 되고 하는 거니까 외환 보유고가 쌓이면 쌓이지 고갈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월 지금 60억에서 80억 불씩 극자가 쌓이고 있는데 더 나가서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돈이 한 5천억 불은 안 되고 한 4천억 불 정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환차익이 엄청나게 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중에 일부만 차익 실현해서 갖고 와도 한 방에 외환시장이 해결되겠죠. 4천억 불이요? 그러면 400조, 우리나라 400조 이렇게 되는? 아니요, 더 되죠. 500조가 500조. 예, 500조.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전체 운영 규모가 지금 한 50조 정도 되는데 그 절반이 좀 넘거든요. 그러면 달러 강세가 오히려 국민연금 수익률에는 굉장히 오래 수익률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국민연금에 있었던 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그 전에는 환해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율의 변동이 수익에 영향을 못 미치게 이런 걸 해놓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시절에 이제 그 환해지를 풀었죠. 그래서 100%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투자해 놓은 자산의 가치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환율이 상승하거든요. 그로 인해 환차익을
기록함으로써 오히려 전체 자산의 수익을 안정시키는. 해지에서 이렇게 그걸 없애버리고 위험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돈을 벌도록 만들어. 그거는 해외 투자가 적을 때나 가능한 거고. 네네네. 실제로 5천억 불 되는 환해지 물량, 4천억 불 되는 환해지 물량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너무 크니까 그렇죠. 웬만한 나라 경제 규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뉴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외환시장 개입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얘기를 계속 하는데 외환당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뭔가 정부가 지금 환율 관리를 하는 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개입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다가 시장이 좀 약간 이상할 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상이 뭐냐면 딴 나라 환율이 안정됐는데 우리만 튈 때 들어오겠죠. 그러면 한국은행의 효과 개입이 아주 적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만 혼자 들어가면 바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뭐 당난거철. 정말 그 수레바퀴가 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마귀가 이 팔을 들고 있는 날카로운 이 팔을 들고 있는 꼴이나 똑같은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고요. 그렇게 한국은행이 어리석지 않고요. 한국은행의 이제 개입은 보나마나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딴 데가 들어갈 때 다른 나라 외환시장 당국들 그리고 미국 연준도 지금 이런 달러 강세가 우리 경제에 적합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파월 의장이 한마디 할 때 그때 이제 들어가겠죠. 아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상황이. 지금 들어가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만약 하는 총재라면 오늘은 별로 그냥 말만 저렇게 필요시 시정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저는 근사한 말 정도를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구두 개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액션은 아무도 눈치 못 챌 때 해야죠. 한국은행이 포기했나 봐. 그럴 때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근데 예컨대 뭐 환율이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뭐 사람들 뭐 불안해 하겠지만 일단 외환 보유고에 영향을 주거나 뭐 이렇게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일단 아니고 그 다음에 수출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좋고 수지가 좋아질 거고 뭐 그런 상황인데 나쁜 점도 있잖아요. 물가는 또 오를 수도 있고. 내수가 이제 망가지죠. 안 그래도 이제 사과 파동, 배 파동 때문에 식료품 물가가 급등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는 지금 2%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해도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너무 가파르게 줄어드니까. 이럴 땐 정부가 디레버리징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금리 인하를 안 하냐? 한국은행이 명시적으로 돼 있어요. 인플레이션 타겟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목표를 설정을 해서 우리는 개입하겠어요. 뭐 정책을 결정하겠어요라고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한국은행의 더군다나 물가 안정 목표의 타겟이 뭐냐면요. 근원 물가가 아니에요. 그래요? 헤드라인 인플레예요. 굉장히 큰 실수죠. 이걸 그게 법령에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자기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하는 총재님 입장에서는 이제 횡액을 입은 꼴이죠. 그 전 하는 총재님 시절에 했고요. 아무튼 이런 이상한 정책을 해놨거든요. 그때 이제 뭐 어떻게든 어거지로 금리 올리고 싶어서 그렇게 일부러 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된 게 이제 지금은 역설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보면 내수가 저 모양 저 꼴이니까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될 타이밍인데 식료품 물가 때문에 인하를 못했죠. 4월에. 여기다 이제 환율까지 올랐으니까 이제 놓쳤죠. 근원 물가가 전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전체 헤드라인 인플레라고 설명하셨던 물가 지수에서 에너지하고 식료품 이런 것들을 뺀 거죠. 제외한 한 60% 정도 되는 비중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품목들을 모아놓은 게 근원 인플레이션이고요. 근원 인플레이션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게 타겟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헤드라인 인플레, 전체 소비자 물가로 타겟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시작됐던 과일 가격의 급등 몇백 프로씩 오르죠. 맞아요. 그걸로 인해 식료품 물가가 급등하니까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됐고 이제 여기에 중동 사태로 지금 나오는 것처럼 환율 상승하고 유가 오르니까 이제 헤드라인 인플레가 더 오르게 생겼죠. 그러네요. 그래서 내수 경기가 지금 완전히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돈줄을 쪼이면 이거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무대용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줄어든다는 거는 거시경제 안정성 차원에선 좋은 건데 어쨌든 가계가 쓸 돈을 갖다가 빚을 갚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일거에
대출 연장이 안 될 때 대출이 어디서 주냐면 이금융권이 줄고 있거든요. 네네. 상호신용금고나 저축은행이 줄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출이 안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사채 시장으로 가겠는데요. 예, 2002년 카드 위기 그리고 2010년 저축은행 사태 이 두 번에 걸친 가계부채의 급격한 축소가 가져왔던 내수 불황을 기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죠. 즉 외환시장이 어려워서 우리나라가 어렵다가 아니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PF 문제로 인한 손실 관리 때문에 기업 쪽에서 발생한 부실을 끄겠다고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그나마 건전한 가계 쪽에서 대출을 꺼서 그 돈을 가져와서 지금 손실을 어떻게 메워보고 어떻게 거기 지금 큰일 나게 되는데 대출 연장해 주려고 하다 보니 가계부채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 중인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홍 박사님의 해석은 부동산 PF 사태 같은 것들 제2금융권에서 이미 터졌는데 부실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딜레버리지 가계부채 쪽을 어떻게든 만기 연장을 시켜서 여기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사업장이 여기는 건전한데 여기까지 다 망하면 끝장이잖아요.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 있는 모 사업장 같은데 정말 수익성이 좋은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PF 연장 안 되면서 어려워질 지경에 처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나서가지고 연장했잖아요. 근데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냐고요. 시장에서 신규 차입이 안 되거나 이금융권에 돈이 안 들어가면 가져올 방법은 다른 데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수밖에 없고 그나마 회수할 수 있는 데가 가계부채잖아요. 그러네요. 이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 쪽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가계부채를 빚을 그렇죠. 담보로 사업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런 분들이 아무튼 전체 총괄, 포괄관리, DSR 이런 것 때문에 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서 2금융권 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만에 또 보험사에서 대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월급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어떤 근로소득이나 이런 것들로 증명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금융권 가서 대출 받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끄는 중이다. 거기 대출이 주는 중이다. 큰일 났죠 지금. 그러면은 저희 금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한국은행에서 물가 관리를 하는데 근원 물가 관리를 한다면 근원 물가에는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뭐 유가가 상승해도 그거는 우리가 금리 올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이렇게 딱 끊어내고 그렇죠. 뭐 또 농산물 가격도 그렇고 내수만 보고 하는 건데 지금 전체 물가를 보고 지금 금리 결정을 한다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룰을 어기는 거죠. 근데 지금 제2금융권에서 문제는 터지고 있고. 예, 그럼 결국 하는 입장에서 이제 명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명분이라는 게 이제 2010년, 11년처럼 결국 어디 망해야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그때는 김중수 총재 시절이었는데. 저축은행 사태. 예, 저축은행 사태 때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인하를 했죠. 2010년, 11년에를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금리 인하를 뭐 연내 금리 인하 뭐 기대했던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무슨 특별한 사태가 터지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특단의 일이 벌어져서 금리가 인하되는 건 비극에 가까운 거고 그렇죠. 그 전에 환율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환율하고 주식시장. 환율 오를 때 주가는 좋은 적 없다. 그래요?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마지막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하고 코스피 요거 그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주주가 요거 말고요. 다음 그림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아니,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라고 돼 있는.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요것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예, 파란 선이 코스피, 빨간 선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인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4월 달은 아직 데이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돼 있지만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장이 좋아도 빨간 선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면 아무리 그때 장이 좋아 보이더라도 환율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환율 오를 때하고 조금 시기가 좀 일치하네요. 예, 그리고 환율이 먼저 움직이죠, 대부분. 아, 환율이 먼저 시장의 조정 전에 먼저 환율이 오르기 시작. 주가 지수가 떨어지고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지금도 그렇죠. 지난 3월에 주가 좋았는데 환율이 3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4월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지고 삼성전자 실적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은 언제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외환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야 실적은 반영돼요. 왜? 이제 그때 되면 냉정을 찾고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 환율에서 삼성전자 이익이 잘 날 것 같은데? 그게 냉정해져야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은 일단 허딩. 예, 누가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앞에 절벽인지 뭐 늑대 굴인지 모르지만 일단 뛰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투자자들은 조금 기다리면서 뭔가 이 환율이 어떻게 안정되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환율이 이제 급등했다가 또 반대로 조금씩 안 오르고 안정되는 때가 와요. 그때 사면 되죠. 그러라고 저희들 이코노미스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일은 환율 전망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맨날 미 연준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의 중앙은행님이 언제 금리 인하해줄지 그게 환율을 좌우하니까. 지금 그리고 달러도 사실 뭐 안전자산이라서 가치가 오르는 것 같은데 중동전쟁 뭐 확전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금값도 또 오르고 그러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도 좀 뭐, 관심을 가져가. 그렇죠. 뭐 불행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예, 그래서 항상 저희가 달러 자산 보유할 때 금도 좀 사라고. 그런 게 왜냐하면 주가 빠지면 암만 달러 강세여도 주식 가격 빠지는 게 더 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 시장이랑 미국 주식이랑 가장 또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 금이거든요. 금하고. 예, 금하고 미국 주식은 또 한 100년에 걸쳐서 정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 미국 주식과 금은 함께 보유해야 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이 이렇게 환율 오르면 기분 좋게 이제 차익을 실현하러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언젠가 나중에 이 금 같은 자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100년간의 이 역사를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이게 뭐 이제 예전에 화폐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커머디티로 지위가 떨어진 자산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지는 특수성이 좀 있죠. 그렇군요. 아주 재밌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하고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말씀 나누다 보니까 환율 급등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조금 심각한 국면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 금리를 인하하고 사실 언제 돈을 풀지, 오늘 얘기까지 못했습니다만 정부 재정 지출을 조금 확장해야 되는 때는 아닌지, 이런 생각들 좀 해볼 때가 됐다는 그런 시사점을 저는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